지난 21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1차 발사에서 3단부 엔진 연소시간 부족을 일으킨 구체적인 원인을 찾기 위한 데이터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발사 직후 수집된 정보에 따르면 누리호 3단부 엔진의 연소시간은 계획의 46초 모자란 475초에 그쳤습니다. 이 탓에 탑재체인 더미 위성이 궤도 진입에 실패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연소시간에 대한 판단은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관계 당국은 비행 계측 데이터 분석을 통해 3단부에 실린 7톤급 액체 엔진의 연소시간이 예정보다 짧았던 구체적 원인이 무엇인지 윤곽을 그려보고 그에 맞춰 누리호 발사조사위원회의 규모와 구성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데이터 분석에는 약 일주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조사를 진행했는데도 문제가 일어난 부분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거나 단일 부분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드러난다면 경우에 따라 내년 5월로 예정된 누리호 2차 발사 일정이 변경되거나 발사 목표가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6일 과기정통부와 항우연에 따르면 누리호 연구진은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와 제주도 팔라우 추적소에 설치된 텔레메트리 자료를 취합해 본격적으로 누리호 비행 계측 데이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텔레메트리는 발사체의 비행 궤적, 동작 상태 등을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나로 우주센터와 제주도에 설치된 텔레메트리의 관제 범위는 비행 절차상으로 1단 분리, 페어링 분리, 2단 분리까지입니다. 비행 후반부는 팔라우 추적소 내 텔레메트리가 세부 자료를 수집합니다. 3단 엔진 종료, 위성 모사체 분리 이벤트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누리호의 3단부 엔진의 연소시간이 당초 계획보다 짧았던 것이 문제이므로 그 원인은 팔라우 추적소가 수집한 3단부 비행 재료를 세밀하게 분석해야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누리호 3단부는 7톤급 액체 엔진 이외에도 위성보호 덮개인 페어링, 위성 모사체, 액체 산소가 담긴 산화제 탱크, 연료인 케로신이 담긴 연료 탱크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여기에는 기체 공급계 밸브 49개와 엔진 공급계 밸브 35개 등 총 84개 밸브가 달려 있습니다. 3단부 엔진 연소가 조기에 끝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엔진 자체 결함을 의심하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항우연은 그보다 3단부 밸브 오작동, 탱크 가압 시스템 이상, 엔진 종료 명령 프로그램 오류 등 다른 요인에 무게를 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누리호 발사를 두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이 아니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발사를 주관했던 항우연은 이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의혹의 중심에는 이번 누리호 발사가 마치 ICBM과 유사한 비행 궤적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당일 오후 5시 정각에 발사돼 나로 우주센터 상공에서 정남쪽으로 방향을 튼 후 고도 700km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누리호에서 분리된 위성 모사체는 3단부 로켓 엔진 연소가 원인 미상의 이유로 46초 일찍 꺼지면서 가속도가 붙지 못해 제 궤도에 진입하지 않고 다시 대기권으로 들어와 호주 남쪽 350여 km 해상에 떨어졌습니다. 총 비행거리는 약 8,100여 km로 알려졌습니다. 비행 궤적과 거리만 놓고 보면 우주 발사체가 아닌 ICBM이 발사됐었다고 해도 이상한 게 없을 정도로 유사합니다. 특히 이러한 의혹의 핵심에는 대기권 진입 시 다 타버릴 것으로 여겨졌던 위성 모사체가 그렇지 않았다는 점 때문입니다. ICBM의 핵심 기술 중 하나는 대기권 탈출 후 재진입하는 기술인데 보온에도 타지 않고 내부를 보호하는 첨단 소재 설계 기술과 절묘한 자세, 방향 제어가 필요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이 사실상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시험한 것이라는 의혹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에 더해 누리호에 비행 종말 시스템이 부착돼 있었다는 점도 의혹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미사일에서 최종 타깃이나 진입각도, 탄도 폭발 시점 등을 결정하기 위해 장착되는 종말 유도 시스템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여기에 해외 언론들의 보도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궤도 안착에 실패했음에도 BBC와 CNN 등 주요 외신은 한국의 과학기술 진전과 군사적 의미에 주목했습니다. BBC는 누리호 발사를 특히 남북 군비 경쟁 측면에 주목하면서 한국은 누리호를 위성 발사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번 시험은 한국의 무기 개발 확대의 일환으로 여겨져 왔다고 전했습니다. CNN도 누리호의 군사적 사용 가능성을 거론하며 우주 발사체는 북한이 핵무장 탄도미사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한반도에서는 오랫동안 민감한 문제였다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아시아에서 군비 경쟁이 일어나는 가운데 한국이 새 로켓을 발사했다는 제목을 붙였고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발사는 대미 군사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신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국방비를 늘리고 있는 한국에 군사적 역량상의 함의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황구시보는 이번 발사가 중국의 1970년대 창정 이후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하면서도 많은 강대국의 초기 우주 발사체가 ICBM이나 장거리 미사일에 기초가 됐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내심 한국의 ICBM 개발 가능성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일본 요미우리 신문도 이번 발사가 북한을 자극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한국 내에서도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로 가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항우현 측은 ICBM 실험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누리호 위성모사체가 타버리지 않은 이유는 마지막 위성궤도 진입에 실패한 이유와 같다고 설명합니다. 누리호는 마지막 3단부 로켓이 위성궤도 진입에 필요한 속도인 초속 7.5km에 이르지 못해 이에 분리된 위성모사체도 충분히 가속도가 붙지 않아 궤도에 진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기권에 진입한 후에도 마찬가지로 비교적 저속도로 떨어지면서 다 타지 않은 채 잔해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궤도 진입 실패가 결과적으로는 ICBM 개발 성공으로 이어진 셈입니다. 항우현 측 관계자는 ICBM은 재진입을 위해 탄두 및 재진입체가 녹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기술인데 우리는 그런 기술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비행 종말 시스템에 대해서도 이셀의 종말 유도 기술과는 전혀 다른 기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만약 누리호가 추락하거나 공중 폭발할 경우에 대비해 엔진을 중지시키고 추진체 탱크를 절단해 폭발력이 높은 연료, 산화제를 배출시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장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 발사된 시점 역시 10여 년간 로켓 개발 과정에서 정해졌을 뿐 북한의 SLBM 발사나 남북 군비 경쟁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누리호가 액체 엔진이라서 발사를 위해선 수시간 전부터 연료 주입 등을 위한 노출이 불가피해 ICBM 등 무기용으로 적합하지 않으며 순수한 우주 발사체로만 개발됐다는 게 항우현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고체 추진 로켓에 대한 제한 해제도 된 상황이라 언제든 고체로 바꿀 수 있긴 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한국의 견제라도 하듯 26일 오전 11시 19분 H2A 로켓 44호기를 발사했습니다. 이번 로켓에 탑재된 것은 일본판 GPS 위성 미치비키 초호기의 후계기입니다. 미치비키는 미국의 GPS 위성의 기능을 보완하고 스마트폰이나 내비게이션 등의 위치 정보의 정밀도를 높이고 제해시의 정보 등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미치비키는 4기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2005년 7호기에서 37대 연속 발사에 성공한 H2A 로켓입니다. 44호기는 길이 53m, 무게 287톤에 달합니다. 일본은 지난 9월 인공위성 전파를 방해할 수 있는 사실상의 공격 능력을 갖추기 위한 연구도 시작한 상황입니다. 한국도 이제 우주 개발에 신호탄을 쐈고 민간 우주 개발 산업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제주도에서 과학 로켓 발사 실험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금 늦게 시작하지만 한국의 뛰어난 위기 극복 능력으로 속도전에서 빠르게 치고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우주 개발 연구를 응원합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